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 이맘때 저희 시아버지께서 위암 3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어머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시는 바람에 두 아들을 홀로 키우셨기에 사시는 동안 많은 걸 누리시길 바랐는데 뜻밖의 비보를 듣게 되니 하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세상엔 죽어 마땅한 나쁜 놈들도 많은데 왜 우리 아버님처럼 착하게 살아온 사람한테 이런 시련을 주나 싶었거든요. 며느리와 시아버지로 만나 10수년을 살아오는 동안 저희 아버님은 제게 단 한 번도 싫은 소리를 하지 않으셨어요. 늘 우리 며느리가 최고라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셨죠. 솔직히 저라고 부족한 게 없었겠어요. 모르긴 해도 아버님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꽤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 집 사람이 됐으니 가급적이면 가슴으로 품어주자 생각하신 걸 거예요. 아버님의 그런 마음을 잘 알기에 저도 부족한 실력이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어요.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아버님은 늘 제 편이 되어주셨고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주셨어요. 한 남자와 10년 넘게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위기가 찾아왔고 때로는 이혼을 떠올리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저희 부부의 끈이 되어주신 게 아버님이셨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식이라는 작자가 아버님 가슴에 비수를 꽂으려드는 걸 보니 제가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겠더라고요. 비록 피로 이어진 가족은 아니었지만 아버님과의 의리를 생각해서라도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 일로 시동생 내외와는 연을 끊고 살게 되었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어요. 타인의 배려와 희생을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는 인간들에겐 용서는 사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건 20대 초반에 잠시 방황하던 때였어요. 방황이라고 해봐야 집을 뛰쳐나와 친구와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았던 정도지만요. 제가 방황을 하게 된 건 부모님의 강요 때문이었어요.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바이올린을 시작했는데 제가 원해서 했던 건 아니고 저희 엄마가 강제로 시켜서 한 거였어요. 엄마는 사고가 좀 고리타분한 사람이라서 여자는 곱게 자라야 돈 있고 집안 좋은 남자를 만나 편하게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음악을 전공하게 한 것도 제 미래를 위한 게 아니라 단지 좋은 집안에 시집 보내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어요. 딱히 바이올린이 아니라 미술이어도 상관없었을 거예요. 여자 팔자는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야. 죽어라 공부해봐야 기껏해야 학교 선생이나 회사원밖에 더 되니? 뭐하러 아등바등하면서 몸 피곤하게 사니? 외모 가꾸고 내세우기 좋은 전공 택해서 부잣집에 시집가면 그만인걸. 그러니까 잔소리 말고 바이올린 열심히 해서 대학만 들어가. 평생 전공을 하라는 거 아니야. 딱 좋은 집 골라 시집갈 때까지만 남들한테 꿀리지 않게 보이란 말이야. 엄마 말 알아듣겠니? 그럼 엄마가 그렇게 살지 그랬어. 왜 나한테 엄마가 원하는 삶을 강요하는 건데? 이거사, 나라고 안 그러고 싶었겠니? 우리 부모님이 보고 배운 게 없는 분들이라 내 뒤를 못 밀어줘서 못한 거지. 너야, 네 아빠가 그 정도 힘은 있으니까 편하게 살라고 길 터주는 거고. 넌 우리 같은 부모 만난 걸 다행인 줄 알아. 엄마한테 저는 딸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가꿀 수 있는 마룬 인형이나 다를 바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부잣집에 시집 보내야 한다고 흙장난 같은 건 하지도 못하게 했고 미술에 피아노, 발레까지 고상한 취미를 만들어준다고 예능 쪽 학원으로만 줄기차게 돌리셨어요. 거기다 오심의 학용품, 심지어 막대사탕 하나까지도
있는 집 자식들이 쓴다는 것들로만 사다 주셨어요. 아무리 성형수술을 하고 비싼 옷으로 치장해도 없는 티는 어떻게든 탄로나기 마련이야. 어릴 때부터 비싸고 좋은 물건을 써버릇해야 부티가 몸에 배는 거라고.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패스트푸드점이나 학교 앞 분식점 같은데 싸구려 떡볶이 같은 거 먹고 다니지 마. 수준 떨어지니까. 제게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정작 저희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였는지 아세요? 닭발이었어요. 제 앞에서는 고상한 척에 홍차에 마들렌을 드셨지만 저 몰래 방에 숨어서 시장통에서 사온 닭발을 손가락에 묻은 양념까지 쪽쪽 빨아가며 드시곤 했어요. 엄마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은 어린 제 눈에 무척이나 귀괴해 보였어요. 그래도 내 엄마니까 참고 넘기려 했는데 대학교 1학년을 마치던 무렵 제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게 할 만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현선아, 넌 할아버지 장례식에 가지 마. 그날 선 잡혔어. 얼마나 좋은 집안인지 몰라. 그 집에 딸이 셋이나 있긴 하지만 아들은 하나라서 시부모 죽고 나면 그 재산 누구한테 가겠니? 딸들은 시집가면 출가 외인이고 아들 자식한테 회사고 재산이고 다 물려줄 거 아냐. 이렇게 좋은 원처가 또 어딨니? 내가 가회동 윤 여사한테 그가 너 얼마나 공을 들이고 얻어낸 선짤인지 모른다. 어디 보자. 입고 나갈 옷이 변변찮네? 안 되겠다. 엄마랑 백화점부터 가자. 엄마, 지금 제정신이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엄마를 그렇게 예뻐해 주시던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다고. 그런데 어쩜 눈 하나 깜빡 않고 나더러 선자리에 나가라고 등 떠밀 수가 있어? 백화점에 가자고? 지금 이 와중에? 그래서 뭐? 내가 네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못해드린 게 뭔데? 나 며느리로서 할 만큼 다 했다? 그리고 이미 세상 떠나신 양반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내 자식 미래가 더 중요하지? 거짓말하지 마. 엄마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내 미래가 아니라 엄마의 허황된 꿈이잖아. 엄마가 정말 날 생각한다면 그깟 선자리 때문에 하나뿐인 할아버지 장례식까지 빠지라고는 안 할 거야. 선이야, 언제 봐도 그만이지만 내 할아버지 장례식은 다신 없을 거니까. 엄마가 얼마나 탐내는 집안인지는 모르겠지만 나한텐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일 뿐이야. 엄마가 뭐라고 하든 난 할아버지 장례식에 갈 거야. 저도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에 끝까지 선자리를 강요하는 엄마를 뒤로하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어요. 그 일로 엄마가 그렇게 바랐던 집안과는 선도 한 번 못 본 채 끝이 나버렸고 엄마가 저를 장례식장 대신 선자리에 내보내려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아빠는 엄마와 엄청 크게 싸우셨어요. 물론 그 일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결국 부모님은 이혼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제 미래에 대한 엄마의 뒤틀린 열망이 늘 마음에 들지 않았던 아빠가 이혼을 강력하게 원하셨거든요. 엄마는 이혼을 하더라도 저와 함께 살겠다고 고집을 부리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당신 같은 사람한테 현선을 맡길 수는 없어. 현선이가 지금까지 당신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하가며 살았는지 알기나 해. 위자료로 당신 살 길은 마련해 줄 테니까 평생 지금까지 살았던 것처럼 이기적이고 편협하게 살아. 내 자식 인생 더는 망가뜨리지 말고. 그건 안 돼. 내가 10달을 뱃속에 담았다 낳은 딸이야. 현선이는 나랑 한 몸이나 다름없다고. 그러니까 당신이야말로 헛된 꿈 꾸지 말고 남은 인생 혼자서 어떻게 살지나 고민하라고. 엄마는 제가 당연히 자신과 함께 살겠다고 할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제가 혼자 나가서 살겠다고 하자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큰 충격을 받으시더라고요. 반면에 아빠는 제 뜻이 정 그렇다면 살 집을 마련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물론 엄마는 끝까지 반대하셨지만 이미 성인이었던 저의 독립을 막을 수는 없었죠. 그렇게 저는 집을 나와 아빠가 마련해 주신 오피스텔에서 살게 되었어요. 한동안은 엄마가 막무가내로 집까지 찾아와서 얼마나 괴롭혔나 몰라요. 그래서 보란 듯이 더 삐뚤어 나가게 되었죠. 평생 안 하던 짓들을 하면서 엄마가 제게 실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야 저를 당신 뜻대로 휘두를 수 있다는 신락 같은 희망까지도 부숴버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따지고 보면 제가 했던 일탈이라는 게 별거 아니었어요. 그동안 엄마의 간섭 때문에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했던 것뿐이니까요. 과 동기들과 나이트에 가거나 길거리에서 떡볶이나 순대를 먹거나 엄마가 질색하는 날티나는 옷을 입는 정도였어요. 그렇게 지낸 지 반년쯤 되자 엄마도 더는 저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제가 남편을 만난 것도 그 무렵이었어요. 어차피 관심도 없었던 바이올린이라서 음대를 계속 다닐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저는 자퇴를 했어요. 그래도 그동안 제 뒷바라지를 해주시고 대학 등록금까지 대주시는 사람이 아빠였기 때문에 아빠한테는 미리 말씀을 드린 상태였어요. 그런데 막상 대학을 그만두고 나니 아빠한테 생활비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죠.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간 곳이 바로 남편이 하던 카페였어요. 대학생들과 근처 직장인들을 주 고객으로 하는 곳이라서 커피 가격이 저렴하고 주로 테이크아웃에 중점을 둔 가게였어요. 가게는 작아도 회전율이 높기 때문에 혼자 운영할 수 없어서 아르바이트생을 쓰게 됐다고 하더군요. 원래는 근처 대학 학생을 아르바이트생으로 썼는데 학생이다 보니 몇 달 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오래 일할 수 있다고 했더니 알바 경험도 없는 저를 뽑아준 거예요. 자퇴생이라서 학업 때문에 금방 그만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남편이 그러는데 제가 처음 출근했던 그날 바로 후회를 했대요. 제가 너무 일을 못했거든요. 20년 넘게 유별난 엄마 관리하에 살면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았으니 일머리가 있을 리가 없었죠. 일을 못하니까 주문을 받는 속도도 느리고 매장 안은 텅 비었는데 계산대 앞에는 주문을 하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잃었어요. 그러니 남편이 커피 내리랴 계산대로 와서 주문 받으랴 알바생을 쓰는 보람이 전혀 없었어요. 나 같으면 그런 알바라면 당장 그만두라고 할 텐데 남편은 오히려 저를 달래주었어요. 처음 하는 일인데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하나하나 배워나가면 지금처럼 힘들진 않을 겁니다. 나도 처음엔 엄청 헤맸어요. 모르는 거 있으면 혼자 소갈이 하지 말고 나한테 물어보세요. 바쁠 땐 몰라도 한가할 땐 천천히 설명해 줄 테니까. 남편의 그런 배려 덕분에 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카페 일을 익혀나갈 수 있었어요. 3개월쯤 지났을 때는 아주 바쁜 시간을 제외하고는 저 혼자서도 주문과 음료 제조를 도맡아 할 수 있게 되었죠. 부모님과 살 때는 한 번도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던 저였지만 남편한테는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받았던 칭찬의 100배, 아니 1000배는 더 받았던 것 같아요. 설명은 또 얼마나 잘해주는지 그 바람에 남편한테 후울딱 반해버렸다니까요. 아무리 급해도 서두르는 법 없이 차례차례 매뉴얼에 따라 일을 진행하는 모습이 정말 믿음직스러웠어요. 하루에 10시간 넘게 함께 붙어서 일을 하고 밥을 먹다 보니 반년도 안 돼서 서로에 대해 훤히 꿰고 있는 정도가 되었어요. 남편도 저도
서로의 가정사를 다 털어놓은 탓에 절친도 이런 절친이 없을 정도였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금방 친해진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둘 다 친구가 없었거든요. 오랜 시간 가게에 붙어서 일을 하다 보니 사람 만날 시간이 어디 있나요? 있던 인맥도 다 떨어져 나갈 판이었죠. 그러다 보니 크고 작은 고민들을 나눌 상대가 필요했고 가장 가까이 있던 서로가 친구 역할까지 하게 된 거죠. 남편한테는 5살 어린 남동생이 있는데 어머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시다 보니 엄마 정을 많이 못 받고 자랐다고 하더군요. 두 아들을 먹여 살려야 했던 아버님은 일을 나가야 했고 그래서 남편과 시동생은 할머니 손에 자랐다고 했어요. 할머님은 5살 무렵 엄마를 잃은 시동생을 많이 가여워하셔서 어릴 때부터 시동생 말이라면 뭐든 다 들어주셨대요. 그래서 그 녀석이 지 밖에 몰라. 나이가 들면 좀 나아질까 했는데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 내가 카페를 차리기 전까지 아버지가 그 녀석 뒷바라지 하시느라 정말 많이 힘드셨어. 지금은 나도 꽤 버니까 아버지한테 손 벌릴 일 없어서 다행이지 뭐. 저희 시아버지는 오랜 시간 환경미화원으로 일을 하셨어요. 지금도 물론 힘든 일이지만 예전엔 쓰레기 종량제도 없고 분리수거도 없던 시절이라서 시멘트로 된 쓰레기통에 온갖 쓰레기를 쏟아 버렸거든요. 그걸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다 긁어내서 치우는 일을 하셨으니 얼마나 고생이셨겠어요. 한여름엔 쥐새 끼며 고데기까지 득실거리는 걸 맨손으로 치우셨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러다 나이도 들고 점점 힘이 빠지면서 환경미화원 일을 그만두시고 아파트 경비 일을 하고 계셨어요. 제가 남편 가게에서 일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연애를 시작하고 이듬해부터 슬슬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제 남편 직업과 학벌, 시아버지 직업을 들은 엄마가 엄청 화를 내셨어요. 고작 그런 집구석에 시집 보내려고 내가 그 유난을 떨며 널 키운 줄 알아? 당장 헤어져. 난 너 그런 집에 시집 못 보내. 부부로서 함께 살 때는 단 한 번도 의견 통일을 하지 못했던 부모님이었지만 그때만큼은 두 분 모두 제 결혼을 결사 반대하셨어요. 믿었던 아빠마저도 반대를 하시니 안 그러려고 했는데 눈물이 다 났어요. 사람 됨됨이는 안 보고 학벌이랑 재력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니까 내 부모지만 실망스럽기까지 했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안 순간부터 엄마는 또다시 선자리를 잡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면 할수록 더더욱 남편에 대한 애정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반대도 무릅쓰고 결혼을 감행했어요. 엄마는 괘씸해서 결혼식에도 안 오시겠다고 했지만 아빠가 어떻게 설득하셨는지 식장에 오시긴 했어요. 그리곤 시기 시작한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한시도 멈추지 않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 부부가 버진로드를 함께 걸어 나오자 아주 대성통곡을 하셨죠. 모르긴 해도 그 모습을 본 하객들은 제 결혼에 엄청난 사연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제 결혼에 실망한 엄마는 결혼 후에도 몇 년 동안이나 제 남편을 보지 않았어요. 아빠는 당시 재혼을 앞두고 계셔서 사실 저희 부부한테 그리 큰 관심은 없었어요. 그런 제 부모님과 달리 저희 시아버지는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어요. 아버님 일이 하루 출근하고 하루 쉬는 일정이라서 몸이 상당히 고될 텐데도 쉬는 날을 이용해 제가 좋아하는 과일도 사다 주시고 친구분들을 만나 맛있는 걸 드실 때면 꼭 저 먹을 것도 포장해다 주시곤 하셨어요. 제가 음식 솜씨가 없어서 제대로 된 식사 한번 차려드린 적이 없는데도
제가 만든 거라면 뭐든 맛있다고 늘 칭찬해 주셨어요. 늘 냉랭하던 부모님만 보다가 다정하고 따뜻한 시아버지를 만나게 되니까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이런 부모 밑에서 자라면 나라는 인간이 지금보다는 더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모든 인간이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건 아니었나 봐요.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음에도 시동생은 아버님이나 남편과는 많이 달랐거든요. 할머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시동생을 끔찍이 아끼셨다고 하더니 아주 자기가 집에서 왕노릇을 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시댁 근처에서 따로 살고 있기 때문에 시동생과 자주 마주칠 일이 없어서 처음엔 몰랐는데 자기 형 알기를 어찌나 우습게 알던지 제가 다 열불이 날 정도였어요. 명문대를 나온 시동생한테는 고등학교밖에 못 나온 형이 하찮게 보였나 봐요. 말끝마다 이러는 거예요. 형은 말해줘도 몰라. 무식한 소리 좀 그만해. 아는 것도 없으면서 꼭 아는 척이야. 이래서 사람은 배워야 된다는 거야. 그러게 남들 공부할 때 형 뭐 했어? 싸가지 없게 이딴 소리를 짓거리는데 진짜 내 동생이면 진작에 몇 대 팼을 거예요. 제 남편이 대학을 못 들어간 건 물론 공부를 잘 못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가장 형편 탓이 더 컸어요. 어릴 때부터 운동신경이 좋았던 남편은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선생님 권유로 야구를 시작했어요. 체육 시간에 공 던지는 걸 보시곤 추천하신 거죠. 마침 남편이 다니던 학교에는 야구부가 있어서 야구부 활동을 하게 됐다나 봐요. 원체 운동을 좋아하고 운동신경이 발달한 덕에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음에도 두각을 나타냈었대요. 그래서 중학교도 야구부가 있는 학교로 진학을 하게 됐는데 다들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엘리트 체육 교육을 받으려면 돈이 꽤 들어가잖아요. 장비비도 들어가고 레슨비도 들어가고 전지훈련비에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요. 형편이 그렇게 넉넉치 않았던 탓에 중학생이 된 남편은 야구를 그만둘 위기에 처했어요. 다행히 모 협회에서 지원을 해준 덕분에 고등학교 진학까지는 할 수 있었죠.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어요. 투수로 꽤 실력을 인정받아서 1학년 때부터 시합에 나갈 수 있었던 남편은 2학년 땐 주전으로 뛰게 되었는데 워낙 팀 내의 투수층이 얇다 보니 본의 아니게 혹사를 당하게 됐고 팔을 너무 많이 써서 야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수술을 하고 재활을 받았다면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어차피 집에서 뒷바라지를 해줄 형편도 안 돼서 남편이 스스로 포기를 했다더군요. 운동만 하고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공부를 하려니 성적이 제대로 나왔겠어요. 수업을 따라가는 것도 벅찰지경이었는걸요. 게다가 그즈음 할머님이 고관절을 다치시는 바람에 거동이 불편해지셔서 집안일을 하실 수가 없었어요. 어린 시동생도 보살피랴 할머니 간병도 하랴 남편이 고생이었죠. 그렇게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는 막노동이며 고깃집 서빙이며 닥치는 대로 일을 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적어도 동생만큼은 자기처럼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남편이 군에 입대하기 전 할머님이 세상을 떠나셨고 남편은 군에 입대하기 전까지 열심히 벌어놓은 돈을 동생 학원비로 쓰라고 아버님께 드렸다고 해요. 정작 자기는 아버님께 손 벌리지 않으려고 군에서 받는 얼마 안 되는 월급도 아껴가며 생활했으면서요. 시동생이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학원의 거액까지 남들만큼 받을 수 있었던 건 따지고 보면 제 남편의 희생 때문이었어요.
그런데도 은혜는 못 갚을 망정 자기 형알기를 개똥으로 하니 아주 배엉망덕한 놈이죠. 그런데 유유상종이라고 시동생이 만나 결혼한 사람도 똑같았어요. 자기 이속은 악착같이 찾아먹으면서 자기가 해야 하는 도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사실 처음엔 아버님을 모시고 살겠다고 해서 고맙기도 미안하기도 했어요. 첫째, 둘째가 무슨 상관이에요. 상황에 따라 부모 부양도 하는 거지. 그러니까 형님, 너무 걱정 마세요. 아버님은 우리가 잘 모실게요. 혼자 남겨질 아버님이 걱정된다며 시동생과 동서는 시댁에 들어가 살겠다고 했어요. 결혼하면서 바로 분가를 했던 저로서는 어린 동서한테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시동생 내외의 속내를 알게 되었거든요. 결혼할 때 아버님이 신혼집을 구하는데 보태라고 시동생한테 돈을 주셨었나 봐요. 그런데 그 돈을 고스란히 주식에 넣고는 아버님 댁에 들어가 살기로 한 거였죠. 그렇다고 제가 그걸 빌미로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아버님만 오케이 하신다면 시동생 내외가 시댁에 들어가 살든 말든 상관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건 정말 도를 넘는 행동을 하지 뭐예요. 결혼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시동생과 동서는 저희 집을 찾았어요. 남편 카페에 들러서 공짜 커피를 가져가는 건 기본이었고 주말마다 빈 반찬통을 들고 저희 집에 와서는 밑반찬이며 김치, 심지어 참치캔까지 다 털어가곤 했어요. 말로는 제가 만든 반찬이 하나같이 다 맛있어서 그런다고 했지만 제가 바본가요? 저요, 솔직히 음식 잘 못해요. 블로그에 나온 레시피를 보고 겨우 흉내만 내는 수준인데 맛있기는 뭐가 맛있어요. 그냥 먹을 만한 수준일 뿐이지. 그런데 그런 반찬을 퍼가려고 빈 그릇까지 들고 오니 어떻게 그 말을 믿겠냐고요. 자기들 반찬값 아끼려고 그런다는 걸 뻔히 알겠는데요. 그래도 뭐라고 안 했던 건 그렇게 가져간 반찬을 아버님과 함께 먹기 때문이었어요. 아버님한테는 뭘 해드려도 아깝지 않았기 때문에 시동생 내외의 여우짓은 그냥 모른 척 해주기로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것들이 끝내 선을 넘지 뭐예요. 평소 카페 일도 바쁘고 시동생 내외가 함께 살고 있기도 해서 시댁을 들여다보지 못했어요. 괜히 찾아가면 동서가 불편해할까봐 일부러 피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아버님이야 매일 저희 가게에 들르시니 그걸로 됐다 생각했죠. 그러다 하루는 오랜만에 갈비찜을 해서 아버님 댁에 갔어요. 마침 아버님이 쉬는 날이기도 해서 간 김에 점심상을 차려드리려고 했죠. 그런데 가보니 아버님 댁 현관문이 살짝 열려있더라고요. 현관에 쌓여있는 짐 때문에 문이 안 닫힌 모양이었어요. 대청소를 하는 건지 살림을 죄다 현관 쪽에 내놔서 그 틈을 비집고 안으로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글쎄 아버님이 안방에서 혼자 무거운 문갑을 낑낑대며 들고 나오시지 뭐예요. 그 옆에 서 있던 동서는 손가락만 까딱거리며 지시를 하고 있었고요. 아버님, 그거 일단 거실로 빼고요. 제 화장대부터 안방에 넣어주세요. 아니다. 그 전에 걸레질 좀 해야겠네. 아버님, 문갑 다 옮기시면 봉걸레로 문갑 있던 자리 좀 닦아주세요. 제가 먼지 알레르기가 있어서 먼지에 좀 예민하거든요. 환갑이 내일 모레인 시아버지한테 일을 시키면서 지는 손 하나 까딱 않고 청소까지 시키는 동서를 보니 순간 눈이 확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달려들어 아버님을 도와 문갑을 바닥에 내려놓곤 소리를 확 질렀죠. 동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아버님한테 이런 걸 시켜? 그러다 허리라도 나가면 어쩌려고. 그리고 왜 아버님 방에 동서 화장대를 놔? 아버님이랑 방 바꾸려고요.
왜요? 그럼 안 돼요? 솔직히 아버님은 혼잔데 큰 방 쓰고 우리는 두 사람인데 작은 방 쓰는 건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아버님께 방 바꾸자고 한 거고 아버님도 그러라고 하셨어요. 아니, 그걸 말이라고 해? 애초에 이 집은 아버님 집인데 얹혀 사는 동선애가 작은 방 쓰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방을 옮기는 거면 동서랑 서방님이 해야지. 왜 아버님한테 이 무거운 걸 나르게 하는 거냐고? 형님, 우리 그이 평생 책상 앞에 앉아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어떻게 날라요? 아버님이야 청소부였으니까 무거운 거 나르는 건 일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난 힘쓰는 일 못해요. 회사에서 생수통 가는 일도 난 한 번도 한 적 없다고요. 그런 건 남자가 해야죠. 한마디도 안 찌고 따박따박 대꾸하는 동서를 보니 그동안 아버님이 어떻게 사셨을지 안 봐도 비디오였어요. 결국 방은 바꾸기로 했고 대신 짐은 시동생과 동서가 나르는 걸로 타협을 보면서 그날 일은 끝이 났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시동생 부부의 행동을 감시하게 된 거는. 정확히는 시동생 내외 때문에 아버님이 어떤 고생을 하시는지 감시했던 거지만요. 한동안 지켜본 바로는 두 사람은 집안일을 아버님한테 시키는 것 같았어요. 청소며 빨래는 물론 밥하는 것까지 몽땅이요. 반찬은 저희 집에서 퍼가니까 실질적으로는 시동생 부부가 하는 가사노동은 아무것도 없는 거였죠. 거기다 생활비도 아버님이 다 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공과금은 물론 식료품비에 잡비까지 모두요. 한마디로 이것들은 아버님 집에 들어가 기생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었어요. 그러면서 말로는 자기들이 아버님을 모시고 있다고 생색을 내왔던 거죠. 그걸 몰랐던 우리 부부는 고마운 마음에 시동생 내외한테 호텔 숙박권도 사주고 외식 상품권도 사줬네요. 어찌나 속에서 열이 나던지. 그래서 남편한테 시켜 시동생 내외 보고 분가를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그건 안 되지. 우리 돈은 주식이랑 코인에 다 때려 박아놨는데 이제 와서 이러면 우리 보고 어쩌라고. 그동안 기껏 장남 대신 아버지 모시고 살았더니 우리한테 1억이야? 어머 도련님,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어떻게 아버님을 모신 거예요? 아버님한테 기생해서 산 거지. 말이 났으니 말인데 그동안 도련님네가 생활비 한 번 낸 적 있어요? 없죠? 청소며 빨래며 한 적 있어요? 그것도 없죠. 그러면서 누가 누굴 모시고 살았다고 그래요? 어이가 없어서 정말. 형수, 말이 이상하네요. 부모 모시고 사는 것도 대단한 건데 우리가 왜 생활비를 내요? 그리고 시간이 되는 사람이 일을 하는 거지 왜 꼭 우리가 집안일을 해야 한다고 정하냐고요. 아버지는 하루 일하고 하루는 놀잖아요. 우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일한다고요. 그럼 누가 집안일을 하는 게 맞겠어요? 개소리도 어찌나 정성스럽게 하는지 대꾸할 가치도 못 느끼겠더라고요. 부부가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이기적이고 싸가지가 없는지 어떤 면에선 천생연분이 아닐 수 없더라고요. 그동안 어지간한 일엔 동생한테 큰 소리를 내지 않던 남편이었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과거 140kg가 넘는 강속구를 던지던 투수답게 일사천리로 일을 매듭지었거든요. 딱 한 달이야. 그 안에 주식을 팔든 코인을 팔든 해서 집 얻어. 한 달 뒤에 내가 아버지 집에 갔을 때 너희 부부 물건이 하나라도 집안에 남아있으면 그날은 너 죽는 날이야. 그동안 형이 너한테 오냐오냐 해줬더니 감을 잃은 모양인데 나 열받으면 앞뒤 안 재는 거 알지? 그 꼴 다시 보고 싶다면 어디 한번 해봐. 제대로 보여줄 테니까. 190에 가까운 키에 비록 운동을 그만둔 지는 오래됐지만 여전히 피지컬은 어디서도 빠지지 않는 제 남편의 살벌한 경고에 시동생 내외는 결국 시댁을 나가게 되었어요.
아버님께 살짝 여쭈어 보았더니 제 남편이 한번 화가 나면 핵폭탄급으로 난리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시동생이 학교 일진들한테 돈을 뺏기고 맞고 온 적이 있었는데 화가 난 제 남편이 달려가 일진 7명을 때려 눕히고 걔들 아지트를 박살내고 온 적이 있다고 했어요. 일진까지 될 정도면 싸움을 꽤나 했을 텐데도 제 남편 하나는 막지 못했다고 하니 어느 정도 위력인지 알만 하더라고요. 시동생 내외가 분가를 한 이후부터는 전보다 더 자주 아버님 댁을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이참에 합가를 하자고 말씀드렸지만 한사코 거절하시는 바람에 그러지 못한 게 지금에 와서는 참 후회가 되네요. 그때 합가를 했더라면 아버님의 증상을 조금 일찍 발견했을 수 있을 테니까요. 이듬해 제가 출산하고 아이 100일이 가까워오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아버님이 출근을 한 날이었는데도 집에 찾아오셨더라고요. 아파트 공사가 있어서 한동안 휴가라고 하시면서요. 그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이참에 푹 쉬시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요. 아버님은 손녀딸을 품에 안으시곤 한참을 바라보셨어요. 그 모습이 마치 손녀딸의 모습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눈에 담으려는 것처럼 간절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아버님이 위암성기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제야 그날 아버님의 행동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혹시라도 잘못될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하나라도 더 손녀딸의 모습을 눈에 담으려고 하셨다는 걸요. 카페 문을 닫고 아버님과 함께 병원에 찾아가 정확한 아버님 상태를 듣고 본격적으로 치료를 시작했어요. 시동생 내외도 이런 상황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날 밤 시동생 내외를 가게로 불렀어요. 아버님이 위암 3기라는 말을 들은 시동생 내외는 묘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때는 그 표정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건지 잘 몰랐는데 며칠 뒤 동네 부동산 사장님을 만나보고는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었어요. 예은이 엄마, 시아버지 어디 가셔? 아니, 어제 그 집 시동생 부부가 우리 부동산으로 왔더라고. 아버님 댁 요즘 시세가 어떻게 되냐고. 네?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야 물어보니까 시세대로 말해줬지. 그랬더니 더 오를 확률이 있냐고 하더라고. 아파트면 몰라도 빌라는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는다니까. 그럼 지금 팔아야겠다고 하던걸? 이놈의 인간들이 아버님 걱정은 않고 유산 받을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부동산 사장님이 다녀가시고 남편도 저도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기어이 기름을 퍼붓지 뭐예요. 퇴근 시간에 맞춰 우리 카페로 찾아온 시동생 내외는 본격적으로 유산 배분에 대한 얘기를 시작했어요. 형도 알다시피 요즘엔 장남이고 처남이고 상관없이 똑같이 나누는 게 추세잖아. 형도 알지? 내가 부동산에 알아보니까 아버지 집 팔면 한 2억 5천쯤 받겠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이참에 집 팔고 그 돈 좋은 데 투자하자. 형도 당장 돈 필요한 거 아니잖아. 내가 주식 쪽으로 좀 아니까 몇 년 굴려서 목도 만들어줄게. 어때? 그래요, 아주버님. 사실 말은 안 했지만 지난번에 저희 주식 팔면서 손해 많이 봤어요. 그때 판 주식이 지금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아주버님이 분가하라고 그 난리만 치지 않으셨어도 저희 가만히 앉아서 5천은 벌었을 거라고요. 40 전에 돈 왕창 벌어놓고 파이어족으로 사는 게 우리 소원인데 아주버님 때문에 그 꿈도 못 이룰 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엔 저희 말대로 해주세요. 아버지 죽기 전에 미리 증여받아야 세금도 덜 내니까 당장 쏜 쓰는 게 좋아. 형만 동의하면 나머진 내가 알아서 할게. 어때? 내 말대로 할 거지? 아직 아버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시동생 내 머릿속에선
이미 죽고 없는 사람 같았어요. 그들에게 관심 있는 건 오직 아버님의 집뿐이었어요. 이 정신 빠진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한숨만 나오던 그때 갑자기 남편이 테이블을 뒤엎고는 시동생 멱살을 쥐었어요. 너 이 자식 다시 한번 말해봐. 뭐가 어쩌고 저째? 증여? 누구 맘대로 아버지 재산을 증여받아. 넌 아버지 걱정은 안 되니? 이날 이때까지 우리 형제 키우시느라 하루도 허리 못 펴고 사신 아버지가 불쌍하지도 않냐고. 그동안 너 같은 걸 자식이라고 그 고생을 하고 키워오신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너무 가여워서 내가 말이 안 나온다. 너 앞으론 내 앞에 얼굴 내미지 말고 꺼져. 당장 내 가게에서 나가라고. 형은 항상 그러더라. 무식하게 주먹질이나 해야 되지. 이성적인 판단이 전혀 안 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건데. 솔직히 형도 아버지 유산 탐 나잖아. 그래놓곤 성인군자인 척하기는. 정말 유산에 관심 없다면 내가 다 가질게. 그래도 되지? 그때였어요. 언제 오셨는지 출입구에 서 계시던 아버님이 버럭 소리를 치셨죠. 누구 마음대로 내가 언제 네 놈한테 유산 남겨주겠다고 했더냐?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어디서 김칫국을 마셔? 똑똑히 말하지만 난 네 놈한테 단 한 푼도 남겨줄 생각 없다. 아니, 오히려 이미 난 너한테 줄 만큼 다 줬어. 네 놈 결혼할 때 내가 준 8천만 원. 그게 네 놈한테 줄 수 있는 전부다. 더는 한 푼도 못 줘. 그게 싫다면 받아간 돈 다시 가져오거라. 차라리 시설에 기부할 테니까. 아버지, 그런 게 어딨어요. 자식 결혼하는데 그 정도 돈 대준 게 뭐 그리 크게 해준 거라고 그래요. 다른 부모들은 10수억짜리 아파트도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유산이라도 제대로 달라는데 뭐가 잘못이냐고요. 시동생은 악을 빡빡 쓰며 대들었어요. 그러자 아버님이 시동생 뺨을 치셨죠. 부모가 자식한테 베푸는 사랑을 돈으로 따지려 드는 놈한테는 매가 답이야. 부모가 중병에 걸렸다는데도 돈 계산만 하는 놈. 난 더는 자식으로 생각 안 할 거다. 나한테 받아간 돈 8천 다시 가져오거라. 난 너처럼 이기적이고 고마움을 모르는 놈한테 호구 잡히기는 싫구나. 그리고 호적에서도 파줄 테니 어디 네 혼자 잘 살아봐. 내가 죽더라도 장례식에 올 생각 말고 유산을 받겠다는 꿈도 꾸지 마. 난 이 순간부터 너라는 놈이랑 연 끊을 테니. 그때니 아버님이 화가 나셔서 빈말로 한 소린 줄 알았지만 며칠 뒤 정말 아버님은 시동생을 호적에서 파내는 작업을 하셨어요. 혹여 아버님 사후에 유산 문제로 제 남편과 시동생 사이에 다툼이 있을 걸 대비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제대로 일을 처리하셨죠. 그제야 시동생은 달려와 무릎을 꿇고 사정을 했지만 시동생이 바라는 결말은 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동생과 연을 끊은 지 1년이 된 지금 아버님은 항암 치료를 받고 계세요. 다행히 치료 중인 약이 잘 받아서 전보다 상태도 많이 호전되었고 의사 선생님도 좋은 결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내외는 아버님 댁에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투병 중인 아버님을 혼자 둘 수가 없어서요. 처음엔 반대하던 아버님도 못 이기는 척 그러라고 하시더군요. 어린 손녀딸의 재롱을 보시니 아버님도 삶에 대한 의지가 생기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어요. 저는 그간의 사건을 통해 아무리 자식이라도 부모의 사랑을 이용하려 들면 안 된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어요. 적어도 가족만큼은 계산적인 관계가 아닌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이죠.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앞날도 매일매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